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죠. 바로 ADHD인데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집을 나서려는데, 또 열쇠를 어디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익숙한 좌절감이죠. 아니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중요한 마감 기한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그런 순간들. 그 허탈한 기분이요? 또 회의 시간처럼 정말 집중해야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르려는 그 힘겨운 싸움 말이죠.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들,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50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성인 ADHD 추정 환자 수라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ADHD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일반적인 모습은 과연 뭘까요? 우선 의학적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부주의, 과행 행동, 충동성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돼요. 보통 우리 뇌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ADHD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이른바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전두엽의 발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건 약물 치료 같은 걸로 해결한다. 딱 떨어지는 아주 명쾌한 그림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주의력이라는 게 전등 스위치처럼 그냥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고장났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하나의 긴 연속선,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주의력이라는 스펙트럼 위 어딘가에 서 있는 거고요. ADHD는 그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위치한 상태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주의력이 문제로 여겨지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뇌가 어떻다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하는 학교라던가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 같은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환경이 바뀌면 장애의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시 보게 돼요. 과연 이 증상들이 순수하게 의학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 ADHD 이야기할 때 반항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항이라는 게 정말 의학적인 개념일까요? 이 인용문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사실 의학이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행동, 이건 그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냐에 따라 반항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잉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ADHD의 과잉 행동은 종종 뚜렷한 목적이 없는 행동적 잡음처럼 보인다고 분석되거든요. 이건 여러 목표를 향해서 막 폭주하는 듯한 조증 상태의 과잉 행동과는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가만히 못 있는다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맥락과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성인 ADHD로 넘어오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인 ADHD 진단이 왜 까다롭냐면요. 일단 어릴 때랑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막 뛰어다니던 아이가 크면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속으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내적인 언절부절 못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한 연구를 보니까 성인 ADHD 진단자 중에 무려 90%가 어릴 때는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성인 ADHD가 단순히 어릴 때부터 쭉 이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치료의 목표가 대체 뭘까요? ADHD 치료제는요, 이미 스마트 드러그라고 불리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약들이 ADHD가 없는 보통 사람들의 집중력까지도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치료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강화일까요? 그 경계가 정말 희미해지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묶어서 장애라고 부를 때 그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철학에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되먹임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진단명이 딱 생기고 나면 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진단명에 맞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꼬리표가 현실에 영향을 주고 그 바뀐 현실이 다시 그 꼬리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질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사회적인 이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다양성이나 우리 자신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가? 아마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